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양천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외하면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살던 저였는데 결혼 후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엄청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한동안은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제 사연을 요즘 들어 자꾸 어딘가에 이야기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 먹고 애독자 사연자로서 제 자리를 바꿔서 제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갖고 있던 것을 탐내는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앞으로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집은 어머니,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새로운 식구들이 함께 살았어요. 부모님은 원래 좀 늦게 결혼하신 데다가 저와 오빠는 5살 차이가 나서 집안에서는 항상 저를 챙기고 보호해주는 느낌이 강했어요. 어머니는 그 나이에는 많지 않았던 직장 맘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자랐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도 조금 있었고요. 어머니는 정년 퇴직하신 후 저와 오빠에게 얼마쯤의 현금을 나눠주시고 지방에 내려가셨어요. 예전부터 자연스럽게 가깝게 지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오빠는 물론 제게도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이제는 어머니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좋겠다며 이사를 가셨죠. 바다도 보이고 산도 있는 공기 좋은 곳으로 집을 짓고 이사간 엄마는 오빠한테 저를 단단히 부탁하셨어요. 석훈아, 내가 세영이 잘 지켜봐야 돼. 엄마 말알지? 그럼 엄마 걱정하지 말고 건강 잘 챙기며 지내. 주말에 가끔 내려갈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갈 테니까 미리 말해. 엄마, 오빠, 나 이제 다 컸어. 어엿한 사회인이라면 회사에서도 나 모르게 일을 잘하는데 맨날 내 걱정이야? 이제 내 걱정 접고 편히 살아야 해. 넌 엄마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그냥 오빠랑 잘 지낼게요 하면 되지. 이러면 엄마가 마음 편히 내려가시겠다고. 아유, 그래, 세영이 말이 맞다. 우리 세영이 이제 어른인데. 엄마가 되돌아가신 것은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그걸 알아요? 죄송해요. 그러한 이유로 지방으로 내려가셨다가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며 즐기셨죠. 어린 시절에는 혼자 지내보고 싶은 욕망이 강했겠죠. 시간이 흐르고 혼자 있을 때 재미를 못 느끼게 되고 형이 결혼하면서 나도 짝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있으면 점점 외로워지고 쓸쓸해졌다. 이로 인해 우울증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회사 일에 집중을 못하고 실수도 자주 하고 아침에 일어나려 해도 몸이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해요. 우울증인 줄은 생각도 못 해봤기 때문에 몸살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오빠의 권유로 정신과를 방문해서 우울증이란 것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환자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중증이라면 당분간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 머무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형편이 된다면 잠시 회사를 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저는 우울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혼자 살면서 스스로를 위한 압박감에 시달리며 회사 업무나 다른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내려고 노력했더니 스트레스가 심해진 걸 깨닫지 못했어요. 회사를 쉬고 싶진 않았지만 오히려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속상한 마음이 들어 휴가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계속 지내면서 몇 달을 휴식했습니다. 시작하면서 훌쩍 여행을 떠났어요. 한 달 정도 해외에 있는 집을 빌려서 그곳에서 이방인도 여유롭게 지내다 보니 조금씩 마음도 풀렸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어요. 하지만 아주 다른 일을 하기에는 겁도 나고 제가 아는 일이 전문적인 분야에서 외주로 하기에는 충분했기에 저는 일단 프리랜서로 일을 해보기로 했어요. 엄마와 오빠는 처음에는 그게 더 스트레스 받지 않겠냐며 걱정을 하셨지만 의외로 제가 편하게 일이 들어오는 대로 하고 욕심 안 부리고 하는 걸 보더니 안심을 하셨죠. 사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엄마가 넉넉하기 때문이었어요. 돈 걱정 안 하고 제가 먹고 쓸 것만 챙겨도 충분했어요. 저는 그 여유롭게 일이 해당 부분을 담아내고 있어요.
하나 둘씩 들어오는 생활을 몇 년 동안 계속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업계에서 제 인맥이 넓어지고 일거리도 많아졌고 일도 점점 규모가 커져서 얼마 안 있어 사무실을 내고 직원도 한두 명 뽑아서 정식으로 회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는 편히 세금 계산하는 것도 훨씬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제 일이 많아졌고 어느새 건강을 다 회복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빠 가족이 주재원으로 해외에 나가게 되었고 서울에는 또 저 혼자 남게 되었어요. 물론 엄마는 지방에 계시긴 했지만 어찌 나 혼자 남게 되자 쓸쓸함이 몰려오는 걸 느꼈어요. 오빠와 세원이가 저에게 신경 많이 써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줬다는 것을 조금 전까지는 깨달았지만 어제야 느꼈습니다. 주말마다 엄마를 찾아가면서 많은 시간을 지냈지만 서울로 돌아오면 우울증이 다시 생길까 걱정이 돼요. 오빠는 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며 비행기를 탈 때까지 잔소리를 했었고 엄마도 함께 살거나 결혼을 해서 좋겠다며 혼자 있는 저를 많이 걱정했어요. 저 또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것 같아 결혼을 고민하게 되었죠. 그런 때 만난 건 지금의 남편입니다. 남편은 제 거래처의 하청업체에서 담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회의에 참여하면서 알게 됐어요. 처음 만난 그때부터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 만남부터 저에게 많은 호감을 보였고 프로젝트가 끝나고 저에게 저녁을 사겠다며 연락을 했어요. 일할 때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자고 하면 아무래도 방해될 것 같고 제 진심도 희석될 것 같아서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서 만나주세요. 세영 씨, 연애 경험이 별로 없던 저는 사실 남자 사귀는 데는 소크라피라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니 어째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는데요. 나중에 보니 저게 다 술수였고 잘 보이려고 계산한 거였어요. 아무튼 저희는 몇 번 만남을 가진 후 정식으로 사귀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6개월이 되던 때에 남편은 자기 연봉보다 내가 버는 돈이 더 많을 거라는 말을 한다더군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세영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혹시 내 연봉이 걸림돌이 될까 봐 걱정이 돼. 나도 더 돈을 많이 벌어서 결혼하면 좋을 텐데 세영이가 나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가 궁금해.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게 더 궁금하다.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게 맞아. 언젠가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 만약 상대가 명우 씨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 솔직히 말해서 남편을 사귀는 동안에도 결혼을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은 희미해졌지만 남편이 결혼 얘기를 꺼내니 오빠랑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당시에는 정말 남편과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자 남편은 눈이 번쩍 뜨이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생각이 있는데 시간을 미뤄봐도 시간만 갉아먹는 것 같아서 빨리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로의 형편에 맞춰서 잘 타협해서 결혼을 준비해 나가자. 저는 엄마로부터 받은 돈과 제가 모은 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어요. 엄마로부터 받은 돈과 제가 따로 모은 돈은 사무실 비용에 사용할 예정이라서 말해봤자 큰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제자는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꺼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남겨주실 계획이 있으셨는지 제게 꼭 알려주세요.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제가 가진 것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전에 엄마가 돌아가실 때 기부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런 말 하지 않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검은 속내가 있었거든요. 남편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다 받아서 제가 결혼하는 거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죠. 저는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닌데 남편이 부담을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그게 안 되어서 생활비를 더 많이 내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같이 사는 거니까 누가 좀 더 내는 게 어떠냐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즐거우면서도 조용한 날은 드물었고 결혼하고 2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찾아와서 훌쩍훌쩍 우셨습니다. 그 시간은 주말이었는데 저는 잠깐 외출을 해서 친구를 만나와서 그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어떤 사연으로 연락 없이 오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세요? 왜 우세요? 별일 없는데 라며 남편이 말했어요. 내가 너희들 위해 과일 몇 개 산 거야? 배고프면 먹으라고. 난 영우와 저녁은 먹었어. 너희도 저녁 먹고 왔지? 그럼 이만 갈게. 쉬어 라며 시어머니가 떠난 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라며 저가 말했지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제야 말했어요. 엄마가 주식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잘 안 됐나 봐. 처음에는 잘 되어서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엄마가 많이 투자한 곳이 완전히 망했다고 해요. 그 때문에 돈을 여기저기서 많이 빌린 것 같아요. 엄마는 지금 돈도 없는데 잘못하면 집도 날릴까 봐 걱정이 많으시네요. 우리 집에 여유돈이 없잖아. 근데 엄마 지인들이 돈을 달라고 하나둘씩 요청하고 있대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하나 봐. 그래서 내 월급에서 조금씩이라도 갚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생활비를 당분간 안 내면 부담이 될 것 같아서요. 어차피 지금도 명 씨는 일밖에 안 내는데, 근데 명우 씨 그 돈까지 갚으면 용돈이 아예 없어질 거고, 대출금 갚는 것도 힘들어질 테니까 좀 생각해보기로 했어요. 본 영상을 시청했어. 지금도 내가 힘들잖아. 너 사무실 내리려고 모은 돈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 그 돈을 좀 먼저 사용해도 돼? 어머니의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다가 친구들까지도 끊어지게 해버린 상황이야. 너도 돈 때문에 어머니에게 맘 아파하기 싫잖아. 그래서 내가 좀 갚아주면 좋겠어? 근데 나도 돈이 많지 않아. 이미 사무실을 계약하고 직원들이 들어와 있어서 남은 돈이 없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내 이익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어. 어머니가 안 될 것 같다고 했는데 난 도움을 줄 수가 없네. 그리고 내게 갑자기 갚아달라는 얘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러워. 그냥 내 생각을 해본 말뿐이야. 혹시 너는 나보다 돈 조금 더 갖고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랬어. 어쩔 수 없지. 남편의 은실은 썩 좋지 않으니까. 안 왔었어요. 하지만 저도 내신 뭔가 찜찜한 게 있었습니다. 돈으로 갚을 거라 생활비를 못 내겠다고 하니 저를 보고 갚아달라고 하니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았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냉철하게 생각해버리고 제가 갚을 수 없다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 남편은 저한테 은근히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별거 아닌 일에도 덜 되고 원래 침은 각자 챙겨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아침 하나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못 얻어 먹는다며 왜 이런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쩌다 같이 바람이라도 쐬러 가자고 하면 그럴 돈이 있으면 너나 가라며 흘겨 보내겠다고 했고 그러더니 한 번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익도 제대로 못 낼 뿐만 아니라 사무실도 차리지 못하고 지체도 벗지 못했고 요란을 피우더니 들어 나나지나 버는 거 비슷하겠지만 그냥 전처럼 혼자 하는 게 낫겠어요. 왜 그렇게 돈을 퍼붓이느냐 하면서 제게 무슨 천하의 원수처럼 쏘아부셔서 가슴이 철렁거리며 처음으로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남편과 거리를 두며 살던 어느 날이었는데 TV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었던 참이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계신 남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하긴, 돈이 웬 수지? 처음부터 내 돈 하지 말고 그냥 서로 편하게 지내면 저렇게 죽기 직전까지 가겠냐? 하고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을 잘 써야 해. 아니면 가까워 있어도 멀어질 거야. 같은 집에서 살면 뭐해? 분명 저를 들으라는 말인데 도대체 어디까지 반응해 주어야 하는지 감이요. 저는 시어머니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절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무실 비용에 쓰겠다고 말했었는데도 이야기가 계속되자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풀겠지 하며 넘겨보려 했지만 이것은 내 착각이었음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니 시어머니가 남편과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키야, 명우 얘길 들었어.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 모두 내려갔다고 해서 힘들어.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라서 어떻게 처리해드려야 할지 당황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귀가 차다는 듯이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이럴 수가? 엄마가 또 눈물을 흘리더니
너는 왜 그렇게 대충 말을 하는 거니? 그게 다 문제야. 며느리가 한 달 전에 건너뛰거나 거지 시큰둥이가 되는 시험 보지 않을라 남이야? 나는 그냥 어떻게 되어가는지 물어본 거야. 그러자 남편은 답답함을 나타내며 말했다. 무슨 진척이 있으면 엄마가 다 고통을 겪어야 하겠어? 일 어떻게 처리할지 내가 전에 언급했잖아. 돈을 갚아야 한다고. 지금 엄마 지인들이 다 엄마가 돈을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난리를 치고 있대. 그리고 그때 엄마만이 돈을 훔치는 게 아니라 나도 돈을 투자했었는데 분명히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망할 줄은 정말 몰랐어. 그런데 나는 갑자기 남편의 이상한 고백 같은 말에 어리둥절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명우 씨도 어머니와 함께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다는 거야? 잠깐만, 그럼 전에 결혼할 때 대출을 받은 게 다 결혼 비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네? 그거야말로 대출 꾸민 것 같고 생활비도 너보다 훨씬 더 많이 통장에 들이부어지려고 했지. 근데 그게 잘 안 풀리니까 나도 엄마 친구분한테 돈을 좀 빌렸어. 아니, 근데 오늘 회사로 그 아줌마가 찾아왔어. 뭐야, 참내 누가 도망가나? 대체 얼마나 빌렸는데? 그래, 그게 말이야. 나는 4억 원이고 명우는 1억 5천만 원쯤 됐다는 시어머니 말에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고를 치고는 둘이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고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남이라는 식이 아니라고 눈치 없이 제게 원망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 두 사람은 여전히 내게 돈 좀 달라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당시 남편이 나에게 말도 안 하고 일을 벌인 것이 괘씸해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속상하다며 자기 가슴을 막 치더라고 해요. 내가 이런 꼴 보게 이 나이까지 살아온 게 아닌데. 이게 뭐야 엄마. 이러지 마. 어떻게든 방법이 생길 거야. 생기긴 뭐 생긴다. 그가 저러고 고요하게 나무처럼 꿈쩍도 안 하고 있고 우리가 죽든 말든 상관도 안 하게 되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설득을 해봐야지. 왜 안 좋은 생각만 해? 저를 앞에 두고 마치 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주고받았는데 좀 과장해서 무슨 신파극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이 정도면 나도 알아듣고 있었죠. 돈 갚아주겠다고 할 줄 알았나 했는데 저는 오히려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버텼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결국은 제 앞으로 다가오시더니 어째서 그렇게 가만히 있니? 우리가 나가서 죽으라는 거야? 이쯤에서쯤이었으면 내가 갚아줄 만도 하잖아. 사무실 말이야. 그거 소상공인 대출되어 그거라도 받아서 다만 얼마라도 갚아야지. 우리가 살 거 아니야. 그건 안 되겠는데요. 제가 사무실 차린 것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런 대출은 회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남겨둬야 하니까요. 막말로 집안에 이렇게 돈이 없는데 회사도 잘 안 돼 보여요. 그때는 누가 저를 도와주겠어? 그리고 두 분이 하신 일은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잖아요. 저 사람도 저한테 대출 받아주시겠다는 게? 말 한마디도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와서 투자 실패로 인해 돈을 갚아달라는 것은 정말 아니에요. 제가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빠가 있으니 잘 나가는 사람이니 해외로 주재원을 나간 건 아닌데 내가 지금 회사에 돈이 없다는 건 맞아. 지금까지 그 일에 투자해온 사람이 돈이 없다는 게 정말 그래? 무슨 사업을 하려는 건데? 남편처럼 따지며 말하면 안 돼. 시어머니도 말을 못했더라고. 맞아. 너 수입이 부족하다며? 급하면 오빠에게 말해도 돼. 그 정도 융통성 없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려는 거야? 내 회사는 내가 알아서 경영하고 아무리 오빠라도 그래.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 못하겠어? 그것도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손을 벌려요. 두 사람이 저한테 무슨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시는데 그러는 명우 씨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활했기에 대출만 잔뜩 받고 자기 통장에 돈이 없어서 생활비 한 푼도 내지 못하는 건데요. 제가 바른 말을 하자 두우는 머쓱해서 잠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입을 열었어요. 너, 내 사무실 경영자 아니냐? 어떻게든 융통해 볼 수 있는 거잖아. 어차피 다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인데 회사에 여유돈 있으면 먼저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대단한 사업체도 아니고
그냥 구멍가게 혼자 하는 거나 다름없는 건데 돈 좀 어떻게 해봐. 명우 씨는 본래 구멍가게 같은 회사라도 엄연히 회계 보는 직원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경솔하게 할 수 없고요. 사장이나 대표로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회사는 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돈에 대해 이야기할 곳이 없어 돈을 빌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처럼 내일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때의 말이라는 전원의 시어머니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그래, 어떻게 하겠었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꽉 막힌 아이가 집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오빠에게도 안 되고 친구들에게도 안 돼. 정말 답답해. 어머니 입장에서 말해서 제가 결혼하자마자 주식이 망했다면, 제가나 제 어머니한테 돈을 갚아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 말에 남편은 분한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 너 잘났어. 잘났어. 돈을 빌려주기 싫다는 말을 참 뱅뱅 돌려 사람 모욕을 주면서 하는 명우 씨도 그렇지 않아. 나한테는 여태껏 주식 투자한 것을 숨겨놓고는 잘 되지 않으면서 손 벌리는 것이라면서 명씨 나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입장해. 지금 생활비도 내가 책임지고 있는데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쓰러지고 눕더니 알려 소리를 했어요. 아, 내가 서러워서 못 살겠어 돈이 없다고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을 받고 내가 잘 살아보리고 그랬지. 일부러 그랬느냐고. 그런데 저런 모진 소리를 하고 나이를 먹니 모든 게 서러우고 슬프기가 많은데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그렇게 톡톡하고. 아우네 팔자야. 엄마 뭐가 서럽고 슬픈지 돈이 안 주는 사람이 문제지. 내 엄마가 뭘 어쨌다고 그래? 이렇게 약해지지 마. 가족이고 뭐고 냉정하게 구는 사람들은 무너지지도 않을걸. 남편은 저를 아주 잡아먹을 때 쳐다봤고 저는 그 눈빛에 살짝 겁은 났지만 최대한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떴어요. 방에 들어가니 뒤에서 저한테 냉정하다 못됐다지만 잘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둘이 별소리를 다 하더군요. 오히려 화를 낼 사람은 저 같은데 둘이 저한테 화를 내고 있으니 어이없고 답답하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정말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면 돈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지 그게 더 의문이에요. 주식 때문에 몇 척씩 빚을 만큼 진 사실이 기이한데 그들의 행동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그날 시어머니가 떠난 후에도 방에 들어오지 않고 거실에서 잠을 자는 것 같더라고요. 저 또한 남편에게 방에 들어와서 편안히 자라고 할 마음이 없어서 혼자 잠을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던 중에 남편 핸드폰이 카톡 소리가 울리길래 무심코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의 문자가 보이더라고요.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문자였어요. 그중에는 보통 지독한 것이 아니라 순하고 어리석게 생겨가지고 그런 고집이 어디서 나온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문자 내용을 확인한 제 충격은 이만큼이 아니었어요. 출근 후에도 일이든 잡히지 않았던 저는 자리에 앉아서 결혼 후부터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곰곰이 되짚어봤어요. 아니, 시작은 결혼 전부였던 것 같아요. 남편의 대출금 우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가 주식 투자 얘기해 이제는 남편까지 돈 빌려서 빚이 있다는 말들. 남편과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 돈이 목적이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험한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그럴 리가 하며 그런 생각을 지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괜한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내가 보내는 돈으로 요즘 생활하려니 턱도 없이 부족해졌다. 물가가 쑥쑥 오르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 사냐고. 뭐, 빚진 년은 아무거나 먹고 살라는 거야? 우리 집 앞으로 과일하고 소고기를 주문해서 배달해달라. 거실에 에어컨이 고장 났으니 너가 사람을 불러와야 해. 이거 오래돼서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고 해. 너가 사람을 불러와 고쳐주기 싫으면 새 것을 사든지. 너는 내 상황을 잘 알잖아. 내 주머니에 있는 돈도 더욱 절약해서 써야 해. 날씨가 더워지는데 에어컨도 고장이고 진짜로 매우 속이 상하고 비참해.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데 너무나 냉소적하게 행동하면서 돈은 주지 않아도 적어도 내 상황을 도와주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는 최소한 양심이 있는 며느리라고 말을 했지. 대체 왜 내게 야단을 치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아. 양심이 없는 건 오히려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니었던가? 이 정도 상황인데도 남편은 눈을 마주치기만 하면 흘리고 혀를 차면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 솔직히 말하면 한 번쯤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혼하는 게 맞는 선택일지 매우 심각하게 고민했고 또 고민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어머니와 오빠가 제가 이혼한다고 하면 어떻게 느낄지 상상했었어요. 하지만 그런 고민을 오래 간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을 결심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압박을 했어요. 사무실에서 업무가 바빠져 매우 바쁜 때가 있는데 그날도 시어머니가 전화로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생일이 곧 다가오니까 내가 괜찮은지 한 명씩 예약 좀 해주시겠어요? 친구 몇 명도 함께 올 것 같아서요. 시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점심시간에 사무실을 오래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또 누군가가 너무 오래 나랑 얼굴 마주친다거나 밥을 먹고 싶어 할까 봐 걱정돼요. 내가 네 친구들한테 너와 나의 관계를 소개하고 싶지 않아. 결혼식 때 온 사람들이 길에서 너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너처럼 냉정하고 표독스러운 며느리가 되었으니까. 너는 유명한 음식점에서 한 끼 먹을 만한 곳이 있는데 TV에도 나온 적이 있어. 거기를 10명만 예약해 주세요. 돈을 아끼고 싶다고 시어머니의 생일에 돈을 베풀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댈 정도로 곤욕스러워지는데 이게 고민이야? 그래도 가족 행사이니까 내 할 일 마음 내키지 않으면서도 해야 할 것 같아요. 한정식집을 예약했는데 남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시어머니 생일날 나에게 함께 가자는 말 한마디 없이 출근해 버렸어요. 정말 기가 막히고 눈물이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혼을 생각하게 됐네요. 그런데 더 웃긴 건 그날 오후에 갑자기 한정식집에서 오는 전화였어요. 숙명자 씨가 시어머니 맞으신 건가요? 한정식 예약하셨다고 하는데 현재는 코스 요리 중에서 제일 비싼 것으로 선택하지 않았다고 난리가 났어요. 제일 비싼 것으로 바꿀까요? 무조건 바꾸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오셔서 다시 결제를 하셔야 되거든요. 결제하실 분이 안세영 씨라고 예약된 분이라고 연락을 드렸어요. 이를 변경하실 경우 취소하고 다시 결제해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 직접 오셔야 해요. 그때 속으로 예혼한다고 이를 악물며 나가서 차를 타고 1시간쯤 되는 곳에 있는 한정식 집에 가서 다시 결제를 하는데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 남편과 마주쳤어요. 한참의 오후 시간에 회사 빠지고 엄마들 사이에 파묻힌 상태로 밥이나 먹고 있는 남편을 보니 왜 그렇게 한심한지 제 콩깍지가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가는 뒤통수에 대고 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 남아있는 아주 작은 점까지도 다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여기 음식 별거 아니네. 이름값만 요란하지. 그 길로 나가서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고 이혼 소송 준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그때까지 제 가정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짊어지고 있었고 시댁과 남편이 돈 문제로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고 이제는 금전적 피해까지 입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유리하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제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방방 뛰고 난리를 피웠어요. 야, 내 통장 뭐냐? 이거 보니까 장모님이 내게 주신 돈인데 3억 5천 원이나 두고서 돈이 없다고 딱 잡았대요. 제가 잽싸게 남편 손에 있는 통장을 잡아챘어요. 내가 뭔데 내 통장을 들여다보냐? 너 내 열쇠로 잠긴 사업까지 열어봤냐? 그랬어요. 그래. 그 속에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꽁꽁 잠궈도 아니 궁금해서 내가 좀 따봤다. 그랬더니 와, 3억 5천 원이나 있는데. 너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죽어가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 더 말할 필요도 없고 당장 나한테 입금시켜. 내가 미쳤어. 엄마가 비상금으로 미리 주신 재산인데 그걸 너한테 왜 보내? 너는 뭔데 보내라고? 말아야 해. 나는 내 남편이야. 남편을 뭘로 보고 지금까지 속여 솔직히 말해봐.
장모님 재산은 얼마나 돼? 너한테 이만큼이나 보내고도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 경치 좋은 집을 짓고 노닥거리며 살고 있지. 와,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돈이 있는 거였어. 그러니 그렇게 여유 있게 살지. 우리 엄마도 여유 있는 거랑 너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엄마도 평생 열심히 일해서 그 보상을 받고 있는데. 내가 누구냐고 그러냐. 우리 엄마를 위생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 엄마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돈을 바로 갚아주지 않으면 난 나가겠다며 이혼을 하자고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무서워서 떨리는 것 같아. 알아. 아무 대책도 없이 어디 정보를 흠모하다가 홀딱 빠져서 무작정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하고 그걸 나에게 갚아달라며 난리를 피우는 게 가족이란 말이야. 나를 빠져나가려는 악덕한 양아치들이야. 넌 다 말을 다 했어. 그래 안 했어.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넌 이혼을 제안했냐? 이혼은 내가 준비하고 있었어. 어떻게 집이 안 갚아준다고 사람을 상하게 취급하냐. 유분수지. 너, 내 엄마라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독한 여자로 알려져 있는데 솔직히 말해봐. 넌 처음부터 이러려고 했던 거야? 결혼한 거 아니야 벗겨먹으려고 결혼했단 게 맞지. 요새 저는 그렇게 말한 다음에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지금 당장 외삼촌하고 저희 집에 와주세요. 엄마께서는 거기까지 오시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외삼촌께 먼저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사람들이 결혼한 뒤 주식을 투자해서 빚을 지긴 했다고 돈 내놓으라고 하더니 이제 엄마가 제게 준 통장을 훔치고 내놔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저를 내보낼 거래요. 이혼은 이혼. 내가 먼저 준비하고 있었거든. 외삼촌과 함께 와 주셔야 해요. 외삼촌이 온다고 하면 놀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러려고 결혼했냐는데 솔직히 결혼해서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면 왜 하느냐고. 나도 취향이 아닌 너와 결혼을 왜 굳이 했을까요? 너도 생각 좀 해보세요. 남편은 외삼촌이 올 때까지. 방 밖에서 뛰던 외삼촌이 갑자기 오자 조용해져서 화장실로 들어가 숨었어요. 저는 그 비겁함과 치사함에 더 이상 화낼 힘이 없었어요. 그런 이상한 사람과 결혼했다는 게 너무 슬펐죠. 외삼촌이 제 짐을 다 챙겨주고 그 밤에 트럭을 불러서 제 상가구와 가전제품을 다 빼달라고 했을 때 엄마가 오셨어요. 엄마는 들어와서 남편이 숨어있는 화장실 문을 쾅쾅 두드렸지만 그래도 나오지 않자 열쇠를 달라고 소리쳤고 제가 열쇠를 꺼내는 소리가 들리자 남편은 문을 열었어요. 엄마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싸대기를 날렸어요. 이 미친 놈이 남의 딸을 데려가서 피를 빨아먹으려고 작정했네. 괜찮아, 세영아. 너 결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고 애도 없는데 뭐가 무서워? 저딴 놈하고 사는 걸 100번씩이나 반복했다. 왜 여태까지 말 않고 가만히 있었어? 저런 것들은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서 날뛰는 놈들이야. 돈을 벌지 않으면 남에게 기생해서 어떻게든 돈을 빼먹으려는 놈들 나한테 일하면서 이런 놈들 많이 봤다고 사회악이라고 아주. 너 서울에 있기 싫으면 다 세놓고 엄마랑 다시 같이 살자. 뭐가 겁이 나겠어? 엄마는 강남 건물에서 나오는 새도 있는데. 그 말을 듣자 남편 표정이 확 바뀌더니 갑자기 다소곳해 있어요. 장모님, 제가 부족했어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 세영이랑 헤어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랑 엄마가 어렵다 보니 좀 힘들어서 그랬는데요. 그것도 다 잘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정모님, 우리 진짜 결혼한 지 이제 넉 달 됐나요? 그러나 이런 정도의 어려움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영아, 내가 미안해. 당신이 이 정도로 마음 상했을 줄 몰랐어. 장모님과 외삼촌, 저에게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앞으로는 세영이 마음 상하게 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엄마, 외삼촌, 그 인간이 하는 말에는 믿지 마세요. 지금 엄마가 강남에 건물이 있다고 하니까 눈 뒤집혀서 그러는 거야? 그 인간에게 엄마가 문자로 뭘 했는지 알아? 나는 순진해 보였는데 생각보다 독하대. 돈 뜯어내기 쉽지 않다고. 이 사람들은 나를 작정하고 결혼한 거야? 아까 엄마랑 외삼촌 오기 전에도 그랬어.
서로 도움이 돼야 결혼하는 거잖아. 너는 지금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나랑 결혼 안 했을 거라고 했다니까. 그 말에 외삼촌이 남편 멱살을 잡아주었고 남편은 사색이 돼서 싹싹 당겨달라고 했어요. 시작했어요. 저를 때리거나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폭행죄로 신고할 거예요. 어쨌든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엄마는 그 말에 정신 나간 것 같이 남편 머리칼을 뜯으며 말했어요. 폭행죄 어디에 신고해봐. 이런 썩을 놈의 자식을 봤나. 그러자 남편은 잘못을 인정하며 거의 울부짖었고 트럭이 도착하고 짐을 싸면서 저는 엄마와 삼촌과 함께 그 집을 나왔어요. 남편은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 후로 몇 차례 남편이 제 사무실을 찾아와서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고 했고 시어머니도 몇 차례 전화로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이후 소송이 법적 과정으로 이어졌어요. 남편이 또한 저에게 죽기라도 하겠다고 말했어요. 위자료를 주기 꺼려서 살다가 헤어지는 것은 양쪽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런데 6개월 동안 벌어진 소송의 결과는 제가 이겼어요. 남편은 저에게 일을 끼워주어서 제가 고용한 변호사에게 큰 변호사 비용을 내도록 만들었고요.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태도를 180도 바꾸어서 제게나 엄마에게 허리를 굽히며 이번 한 번만 봐달라. 변호사 비용만큼은 우리가 부담하면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러나 엄마는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해서 화를 냈고 남편은 엄마가 손만 흔들어도 놀라서 먼저 도망가는 겁쟁이 같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과 관련이 없기를 원해 번호를 차단하고 사무실을 이사해 엄전히 그들과 관계를 끊었습니다. 버렸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살고 있던 집을 나와야 했고 지금은 작은 월세방으로 옮겨 남편과 빚을 갚느라고 이일저일하며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쭉 혼자 지내면서 일하고 있고 주말에는 엄마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마치 탐방도 다니며 나름 즐겁게 살고 있어요. 지금은 제 인생에 다시 할 수 없는 경험을 비싼 값으로 치른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믿고 있으며 결혼이라는 것도 정말 좋은 사람과 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을 다시 믿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에 대한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